자, 오늘 주제는요. 추석 이후, 이 빨간색으로 제가 이렇게 썼는데요. 추석 이후 시장 움직임을 예측하라라는 주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뭐 불과 얼마 전에 분양가 상한제 나온다고 또 난리들 났었죠. 예, 각종 언론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나오면 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공급이 부족할 것이다. 새 집에 대한 수요가 많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뭐 다양하게 많이 쏟아냈지만 과연 그것이 지금 뭔가 조금 제동이 걸리는 그런 느낌을 좀 받고 있는데요.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이 되든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는 이 방향만 잘 보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추세입니다. 이 추세를 어떻게 파악하느냐. 이 추세가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하나의 커다란 이 이정표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상승 추세냐. 이 추세를 파악하는 것 두 가지. 제가 강의에 오시는 분들한테는 늘상 얘기 드렸죠. 제 강의 세미나에 오시는 분들한테는 상승 추세냐 하강 추세냐 이것만 판단하면 된다. 자, 우리가 추세가 하강 추세로 계속 내려가는 추세라면은 부동산 투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뭘 가지고 있어요? 돈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렇죠? 현금. 그런데 시장이 상승 추세로 가는데 계속 은행에다 돈을 현금 넣어놓는다는 건 그건 또 잘못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추세를 어떻게 판단하는 게 중요한데, 자, 이 주식의 귀재죠. 예,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얘기했던 게 있습니다. 이 추세는 돈과 심리, 유동성과 심리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정말 공감을 하거든요. 근데 유동성이 먼저냐, 이 심리가 먼저냐, 이게 어떤 게 먼저 같습니까? 앙드레 코스톨라니도요, 이 유동성이 먼저라고 했어요. 예, 유동성이 많이 풀려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심리가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이 추세를 결정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추세란 무엇인가? 추세란 일정 방향으로 계속 가려고 하는 성격을 얘기하는데요. 자, 보세요.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상승 국면으로 갈 때는 이게 계속 상승하면은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잖아요. 부동산이 뭐 턱없이 막 급등하고 막 폭등하고 그러면은 정부에서는 반드시 규제를 하죠. 여기서 규제를 딱 가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올라가던 시장이 갑자기 쑥 꺾여요. 이렇게 쓱 꺾이는데 몇 개월 안 가서 몇 개월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원래의 추세대로, 추세가 본래 상승 추세였으니까요. 상승 추세로 가는 것이고요. 하락 추세로 간다. 시장이 계속 어떤 이유로 인해서 경제 위기든 뭐든 계속 하강 추세로 가게 되면은 이대로 방치하면 또 경제에 상당히 타격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동산 규제책을 씁니다. 부양책을 씁니다. 그러면은 하락하던 게 다시 이렇게 상승 곡선으로 다시 방향을 틉니다. 하지만 역시 이 상승도 결국은 전체 추세가 하강 추세의 하락장이기 때문에 다시 하강 추세로 온다는 거. 즉 추세가 시장을 결정한다. 이것입니다. 이게 제 강의의 가장 큰 사실은 핵심이지요. 자, 지금 전세가가 뭐 6주 이상 계속 오른다 이런 기사들 많이 보셨죠. 예, 그리고 청약시장 과열 막 몇백 대 1 막 이렇게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그게 무슨 A급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막 몰린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로또 당첨만 되면 로또 이 희망, 로또 당첨의 희망 이런 것들로 내 집 장만을 미룬다는 겁니다. 그럼 뭘로 살아요? 전세로 거주하는 거죠. 예, 전세로 살면서 청약 통장을 잘 써서 로또 아파트가 한 20% 이상 30% 싸게 만약에 이게 분양가가 싸게 되면은 그걸 내가 구입하게 되면 로또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이제 앞으로 전세가 상승은 만약에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이 된다 그러면 전세가 상승은 이거는 뭐 아주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세 수요가 증가하는 거고요. 점점 증가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공급 물량이 만약에 전월세 상한제 시행되면 공급 물량은 줄어든다는 얘기는 제가 계속 드렸었죠. 예, 공급 절벽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리고 또 새 아파트에 대한 희소 가치 이런 것들 청약 분양가 상한제 시행되기 전에 빨리 넣어서 당첨이 되면 새 아파트에 대한 희소 가치가 커질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사자. 지금 이래서 지금 청약 과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결국 뭐예요? 앞으로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이 되면 또 내 집 마련이 점점 더 앞으로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인식을 사람들이 갖고 있다는 것이죠. 자, 시장 좀 넓게 보자고요. 어떻게 해요? 신축에 대한 희소 가치는 커진다. 이거는 뭐 지극히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당연한 얘기죠. 하지만 신축에 대한 희소 가치가 커지면 구축 수요 역시 다시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그 분양가 상한이 나오면 재건축 재개발 뭐 투자하면 안 될까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요. 사실은 재건축 재개발의 초기 단계, 지금 막 이제 시작을 하려거나 이제 시작을 막 한 단계에 있는 그런 단지들은 이 분양가 상한제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했듯이 이런 것들이 재건축 재개발에 직격탄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 단지 이제 막 관리 처분이 떨어져서 이제 이주를 하거나 뭔가 해야 될 그런 단지들이 직격탄을 일단 받는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하죠. 이 숲을 우리가 전체 나무, 전체 숲을 못 보고 멀리서 숲을 보고 각각 개개의 나무를 봐야지 나무만 그 안에 들어가서 나무만 보다 보면은 전체 숲이 어떻게 생겼는지 형태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숲을 먼저 보는 그런 넓은 안목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유동성이 올라가느냐, 커지느냐, 작아지느냐의 의미는 금리가 오르느냐, 내리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죠. 금리가 오르면은 시중에 돈이 감소가 되죠. 통화량이 감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유동성이 줄어드는 겁니다. 금리가 내리게 되면은 통화량이 늘어나죠. 그럼 유동성이 증가된다는 거. 이거 어떻게 보면 아주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지금 미국 등 전 세계의 유동성 움직임을 한번 보자고요. 자, 금융위기 시에 3조 2천억 달러 미국이 1차 양적 완화, 2차, 3차까지 해서 3조 2천억 달러를 풀어서 유동성을 확대시키는데 이 미국뿐이 아니라 주요 7개국, 영국, 뭐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 포함한 주요 7개국들까지 합치면은 거기 한 7조 달러 정도가 풀렸습니다. 시중에 그래서 약 10조 달러 이상이 풀렸는데 이렇게 되니까 경제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죠. 살아나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돈이 많이 풀렸다는 건 이제 걷어들여야 되니까 미국도 유동성을 축소하는 정책을 폈죠. 그래서 금리를 올려서 유동성을 축소시키려는 정책을 폈지만 지금 이제 미중 무역 분쟁 이후 미국 무역 분쟁의 여파로 인해서 미국 경제도 그렇고 이 뭐 중국 경제도 그렇고요. 전 세계 경제도 지금 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지금 다시 어떻게 했어요? 유동성을 다시 확대하는 쪽으로 정책이 지금 전환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지금 금리가 인하가 한번 됐죠. 올해 안에 제가 보기에는 10월이나 11월 달 내로 아마 한 번 정도 더 금리 인하가 되지 않을까. 자, 금리 인하 추세입니다. 역시 세계적인 추세를 똑같이 따라서 그렇게 되면 유동성은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물론 다른 생각을 가실 분들이 계시겠지만 제 말을 한번 좀 잘 좀 되새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소비자 심리지수, 소비 심리지수, 주택 매매 시장의 소비 심리지수. 자, 3월 달을 바닥으로 해서요. 지금 어떻게 올랐어요? 지금 이렇게 올랐어요. 이게 서울이거든요. 서울은 111.3%. 아, 이게 서울이군요. 이게 서울이 137.8%. 그다음에 지방 이 전국은 111.3%, 100% 넘었죠. 100이 넘으면은 어떻게 돼요? 소비자들이 좋아질 것이다. 주택 매매 시장이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100 이하면 안 좋아질 것이다. 자, 이것도 한번 보시죠. CSI 지수, 이게 대표적인 우리 그 매매 시장의 선행 지수라고 합니다. 주택 가격 전망 지수. 이게 앞으로 1년 후에 집값이 어떻게 될까를 전망하는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3월 83, 3월을 바닥으로 해서 이게 서울입니다. 서울 100일 112, 지금 7월 달에 112, 전국 106, 서울 112 이렇게 오르고 있죠. 제 강의를 한번 꾸준히 찾아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지난해 12월 30일 날 3월 이후부터 시장은 반등할 것이다 라고 했지만 실제로 지표는 3월 이후부터 반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우리 투자 방향 올바르게 잡자라는 얘기를 제가 늘상 드리죠. 자, 최근에 어떤 기사 많이 나옵니까? 규제가 많으니까 규제가 지금 많은 지역들, 뭐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고 이런 규제 많은 지역들보다 규제에서 벗어난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해라. 그리고 그런 쪽에 투자를 하라는 얘기들이 많이 더 시중에 돌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얘기해요? 규제가 강한 지역이 오히려 많이 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지 이 서울 쪽, 규제가 가장 많은 서울에 투자하는 게 1순위다. 그리고 서울에서도 차별화가 커진다. 지역적 차별화. 풍선 효과라는 거, 이 규제가 없는 지역들에 투자를 해라. 가격이 오를까요? 예, 단기적으로는 오릅니다. 하지만 그 지역 자체는 규제가 없다는 의미는 호재가 없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안 오르기 때문에 규제를 안 해놓은 지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은 일시적인 풍선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가치가 올라가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호재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원래 그 위치대로 가격은 다시 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풍선 효과를 보고서 그런 지역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자리가 크게 생길 지역에 투자해야 된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일자리도 두 가지죠. 어떤 일자리가 있어요? 양질의 일자리가 있고요. 양질의 그다음에 저가의 일자리가 있습니다. 저가의 일자리가 백날 생겨봐야 이거는 부동산의 어떤 상승이나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못 준다.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주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데들은 부동산의 주택시장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곳으로 가야 된다. 또 하나 정책의 우선순위를 파악해야 된다. 이거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와서 강의도 전문가들의 강의도 많이 듣고 하면서 자기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 정책의 우선순위가 과연 어딘가. 서울에 투자하려면 서울시 정책의 우선순위를 봐야 되겠죠. 예, 그런 쪽에 투자해가지고 투자한다면 우선순위에 투자한다면 절대 실패하는 그런 투자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꼭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의 명언입니다. 기회는 기다리는 사람에게 찾아오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것을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머물기 마련이다. 이거 지극히 당연하죠.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저 어릴 때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인생에 최소한 3번의 기회는 온다. 어떤 분들은 왜 3번만 오냐, 10번 와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 3번 온다. 자, 그런데 과연 이 기회를 살릴 수 있을 것인가? 나에게 찾아오는 기회, 이런 기회들을 항상 열린 마음과 긍정적인 마인드로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노력하는 그런 노력의 대가가 우리 부동산 투자의 성공으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거저되는 건 없거든요. 항상 이 말을 되새기고요. 노력하는 그런 우리 부동산 카페 투자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